투납에 대해서 언제 할지 걱정하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제가 그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이영 오기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퇴직을 해서요. 투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송영욱 TV라는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노후 준비와 관련돼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 준비를 해서 은퇴 자금을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 기간이 있죠. 만 18세부터 60세 될 때까지 국민연금은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60세까지 직장생활 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또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내지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낼 수 있게 하게 한 제도가 추후납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후납부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요. 연금 수령이 늘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투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투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투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플하게 보면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투납을 하려면 일단 한 번은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소득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소득 활동을 하다가 실직이나 아니면 건강상 이유로 납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때를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이제 추후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데 모든 사람이 다 투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단 안 되고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0대가 되면 보통 국민연금 수령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투납 못 하고요.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가지고 투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60세가 넘어서 일반적으로 투납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미 가입을 하고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은 투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 주변에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투납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 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1, 2년 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다 합하면 2, 3년 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60세가 되면서부터 국민연금을 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납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내가 임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더 내고 싶어 해가지고 더 낼 수 있거든요. 그게 임의 가입 제도인데 한 번만 그 국민연금 보험을 내면은 예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투납을 통해서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좀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60세 이후에 투납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하지 못하는 게 군복무 기간 투납이 있거든요. 1988년 이후에 군복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복무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 기간 투납하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군복무 기간 투납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주의할 점인데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투납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납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거죠.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은 수령액도 많아지겠죠. 연금 소득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2025년 기준으로 51만 3천 원이 넘어가면요. 기초연금이 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이 사실은 그 한 70% 정도는 기초연금 34만 원 정도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3천 원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감액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고요. 기초연금 자체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좀 높아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은 만약에 단독세대다 그랬을 때는 월 소득이 228만 원 넘어가면은 기초연금은 못 받고요. 부부세대다 그러면은 364만 원이 넘어가면은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0원이잖아요. 부양자가 내고 피부양자는 내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그때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연간 1,600만 원 받고 사적연금이 1,200만 원,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간 다 합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예상 건강보험료는 12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원에서 갑자기 12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국민연금 1,600만 원을요 8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은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내가 받는 연금의 50%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은 1,6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줄일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굳이 국민연금을 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50%만 받고 50%는 연기시키는 것을 하면은 80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전연금 수령액 1,200 받는 것도 수령 기간을 10년이었던 것을 20년으로 늘리면은 1,200만 원 받던 거 6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기간을 더 2배로 늘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는 건보료 소득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빵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간 그 합산 소득이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피부양자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양자 만약에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조정을 하시면은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할 때 보험료 산정 기준하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기준이 다르거든요. 수납할 때는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납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과거 소득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납 보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납 보험료를 내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과거 기준으로 연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만 원 받을 때 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 연금 시점하고 수납 시점이 다르다는 점, 이것을 잘 알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표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납보험료하고 연금액 산정 기준이 다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수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수납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것이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수납할 때는 불리하거든요. 만약에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고 B 같은 경우는 현재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소득인 사람하고 200만 원 소득인 사람하고 수납할 때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들은 1년 동안 만약에 수납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108만 원이고요. 200만 원인 사람은 21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은 나중에 얼만큼 증가하냐면은 108만 원 낸 사람이나 216만 원 낸 사람이나 똑같이 360만 원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납보험료는 현재 시점으로 부과를 하고 연금은 과거 시점, 보험료 안 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증가액은 108만 원 낸 사람이라 216만 원 낸 사람이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보면은 손익분기점이 소득이 적은 108만 원 내신 분은 한 6년 정도 되면은 자기가 낸 거 다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짜로 다 받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216만 원 내신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손익분기점이 1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지 손익분기가 된다.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면은 이 손익분기점이 또 굉장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액 소득자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재수 없으면 일찍 돌아가시면은 자기 낸 수납보험료도 다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한 10년 이내인 것은 괜찮은데 10년이 넘어가면은 다른 걸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납은 소득은 적을수록 좋고요. 수납 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납을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소득이 가장 적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늦으면 늦을수록 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점은 실업이었을 때. 보통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5개월, 6개월 그만뒀을 때는 소득이 적겠죠.
자기가 뭐 어떤 알바나 뭘 하더라도 소득은 직장 할 때보다 적을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좋고요. 실업 상황에서 하는 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실업 크레디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보험을 보통 실업 상황에서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10만 원 내기로 했다 그러면요. 그 중에 7만 5천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2만 5천 원만 내면은 국가에서 7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럴 때 크레딧 제도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받고 투납을 할 때 좀 더 적은 보험료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투납 대상 기간이 최대 11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업 기간이 만약 7년이라면 7년을 가능하면 꽉 채워서 투납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 게 좋겠죠. 뭐 2년, 3년보다는 가능하면 10건이 된다고 하면은 적금하는 것보다 투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납 금액에 대해서요, 소득공제를 줍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1,000만 원을 투납한 적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한 15만 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연금 수령액이.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투납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중에 연금 증가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투납한 해에 만약에 연말정산한다거나 소득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요, 과세 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소득에서 소득공제 부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0만 원 투납하면은 66만 원 정도 세금 환급 받을 수가 있고요. 5천만 원 이하는 165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26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고소득자 10억을 초과하시는 분은 거의 반 정도 환급받습니다. 495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돈 많은 사람 뭐 그렇게 많이 환급해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 평상시에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495만 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 대신에 세금을 적게 내신 분들은 환급받을 때도 좀 적게 환급받고요.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환급받을 때도 세금을 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납도요, 완전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옆 사람 따라하다가 손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무조건 따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표를 통해서 하나 예시를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 9만 원씩에서 119개월 내에서 1,000만 원 투납보험료를 냈다. 그리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19개월 하면은 6,800만 원 정도 투납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내죠. 한 7배 정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연금액 증가분은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 내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증가액은 많지만은 저소득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로 보면은 저소득자는 한 20년 기준으로 자기가 낸 것의 한 5배 정도를 받아갈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연금 수령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고소득자는 20년 동안 자기가 낸 것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해가지고 2배 수익 정도, 100% 정도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또 아닙니다. 만약에 고소득자가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요, 20년일 때는 가성비가 2배지만은 30년 되면 3배가 되고요, 40년 더 사시면 4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다고 하면은 또 투납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건강 상황이나 이런 소득 상황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투납이 유리한지, 투납보다 다른 걸 하는 건 유리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성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더 증가하는지, 그런데 내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국민연금에 전화해가지고 내 인적사항 밝히고 그러면은 내가 투납 1,000만 원 했을 때 얼만큼 증가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걸로도 옵니다. 또 얼만큼 내야 되고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은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투납 여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투납이 좋다고 투납하는 거,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시되면요, 일단은 투납이 불가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60대 중반 정도에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국민연금 받고 나서도 일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재취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은 정상 수령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 수령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 수령하지 않고 조기 수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퇴직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정상 수령 시점보다 5년 빨리 수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아직 정상 수령 기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수령하는 걸 중단하고 투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납부 예외 기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간을 투납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정상 수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납은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추납, 2026년 추납에 어떤 것이 좋은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2025년에 국민연금법이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험료율이 바뀌었고 소득 대체율이 바뀌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에는 9%였는데 2026년이 되면은 9.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막 올라가니까 추납할 때도 추납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소득 대체율은요. 내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만큼 받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데 소득 대체율이 41.5%다 이런 것은 평균 소득 100만 원 대비해서 나는 연금을 41만 5천 원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은 내 연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이 41.5%였는데 2026년도에는 4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납보험료는 더 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니까 2025년도에 하는 거하고 2026년도에 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보험료율 기준으로 하면은 2025년에 하는 게 좋고 연금액 많이 받을 걸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에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수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1년치 추납 금액을 2025년에 추납하면은 324만 원입니다. 월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추납을 하게 되면 324만 원인데 2026년에 추납하면 342만 원, 18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10년 후에 연금 수령액을 봤더니 2025년에 추납을 하면은 1,494만 원이 되고요. 2026년에 추납을 하면은 1,548만 원, 54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납보험료 낸 것보다 3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54만 원이 많은 거니까 월수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로 보면은 조금 추납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하는 게 더 좋겠죠. 내년에 추납보험료가 좀 많더라도 연금액이 더 많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18만 원을 더 내고 연금액이 많아지는 사람하고 2025년에 추납을 하면 18만 원을 덜 내게 되겠죠. 18만 원을 만약에 적립펀드에 계속 넣어가지고 20년 동안 놔두면은 이것도 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54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재투자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속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연금 개혁안이 이제 첫 번째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 2055년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연금 개혁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 보험료는 점점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굳이 더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금년에 적게 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금년에 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법안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5년에 납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2026년에 납입하는 게 유리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 추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합니다. 저소득자들은 추납할 돈이 없거든요. 근데 고소득자들은 추납할 돈이 있기 때문에 추납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자는 추납 후 효과가 가성비가 저소득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굳이 더 많은 추납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요. 연금 재원을 좀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연금 재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건보료 같은 거 줄이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고 연금 재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자산만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10억 만들기, 5억 만들기 이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후가 될수록 더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 연금 자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건물주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주들은 월세 받아서 노후 산다고 하는데 사실 월세 받기 쉽지 않거든요.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월세 안 내면 또 자기 노후 생활에 영향도 끼치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근데 연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매월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 내가 편안하게 노후로 살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좀 많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자산은요, 내가 노후에는 보통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부동산 자산만 많다. 보통 우리나라 노후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노후가 됐을 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대여야 되거든요. 노후가 될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많아지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적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많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은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집만 덜렁 비싼 집만 하고 있고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 없다고 그러세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세금 낼 돈도 많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정작 현금은 별로 없는 거죠. 퇴직하고 나니까 큰 돈들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30대, 40대, 50대 점점 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좀 늘려가고 부동산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후 준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아시죠? 다음에도 이런 노후 준비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